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공원 묘역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쏟아지는 그곳에 작은 그림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소년이 동상으로 터진 맨손으로 묘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8살 여자아이가 얇은 운동화를 신은 채 오빠의 바지춤을 꼭 붙잡고 서 있었죠. 소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미국 가요. 거기서도 아빠 안 잊을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묘역 입구에 서 있던 한 노부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은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굵은 눈발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공원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 코트깃을 여미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12년 전 의절하고 떠났던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묘를 쓴 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죠. 노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1년이나 몰랐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아들은 이름까지 바꾼 채 살았기에 연락이 닿을 리 없었죠. 그 사실이 두 사람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묘소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노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눈 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그림자 둘이었습니다. 여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라가 빠진 점퍼 하나를 걸친 소년이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얇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묘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죠. 여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선 소년의 눈매가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털썩 눈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남자가 다급히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소년에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손등은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소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소년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부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데요? 우리 아빠 아세요? 아빠. 그 단어가 노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바닥을 기어가듯 아이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원장님이 낯선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소녀는 묘비 앞에 놓아두었던 조화 꽃송이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꽃은 오는 길에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것이었죠. 소년이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원장님한테 혼나. 발걸음을 떼기 전 소년은 다시 한번 묘비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에는 김민수라는 이름 석자가 차갑게 박혀 있었죠. 소년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갈게. 미국 가서도 아빠 안 잊을게. 엄마 만나면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노인의 귀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여자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 틈새 깊숙한 곳에 그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요.
우리 둘 다 입양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와요. 입양. 그 두 글자가 눈보라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노인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소녀는 이미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언덕 아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살폈습니다. 묘비 틈새에 소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 머리카락 수거해. 노인의 지시에 옆에 있던 수행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이들이 끼워 넣고 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2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육원으로 돌아온 두 아이는 곧바로 지옥을 마주했습니다.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아이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송미란 원장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감히 허락도 없이 어딜 기어나가? 아주 신났어. 소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본능적으로 동생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8살 하은이는 오빠의 허리춤을 잡고 숨죽여 울고 있었죠. 송 원장은 아이들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대신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양부모랑 화상 면접이야. 거기서 딴짓하면 알지? 오늘 저녁은 없어. 둘 다 굶어. 송 원장은 싸늘한 통보와 함께 아이들을 복도 끝 독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독방. 시우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 시우는 하은이의 젖은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차가운 동생의 발을 맨살배 위에 올렸습니다. 시우의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발을 녹였습니다. 오빠 배고파? 하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시우는 주머니를 뒤적이다 아까 묘지에서 주었던 사탕 껍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줄 게 없었습니다. 대신 동생의 손가락을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우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원장이 전화로 나누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요. 오늘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우는 하은이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잘 들어. 내일 어떤 아저씨들이 오면 묻는 말에 무조건 모른다고 해. 왜? 나 영어 인사 배웠는데. 안 돼. 똑똑하면 따로 입양 보내. 오빠랑 하은이랑 같이 살려면 바보처럼 굴어야 해. 하은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원장실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미란 원장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네,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오빠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송 원장은 건강검진표의 정상이라는 글자 위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요관찰이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아이들을 병약한 것처럼 꾸며 입양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수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송 원장이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야, 시우. 나와서 청소해. 시우는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도 힘없이 덜덜 떨었죠. 원장실 구석을 닦던 시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송 원장이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우는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 책상 위 거울을 슬쩍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원장의 손가락 움직임이 시우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오른쪽 3번, 왼쪽 2번, 다시 오른쪽. 비빅.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는 그 짧은 순간 비밀번호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그때 송 원장의 눈이 쓰레기통 옆에 숨겨진 낡은 책 한 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우가 몰래 주워와 풀던 5학년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공부하니? 송 원장이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하게 풀려 있는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송 원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랬지. 머리 굴려서 도망칠 국리나 하고.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제집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시우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빛그룹 본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영우 회장은 창밖을 등지고 앉아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준혁이가 이름을 바꿨다는 건가? 네. 12년 전 집을 나가신 후 김민수로 개명하셨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우셨고 1년 전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때 수행원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결과지 하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9%. 여보, 맞아요? 우리 준혁이 핏줄 맞아요? 윤정숙 여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최 회장의 검은 세단이 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만 수십 대. 송미란 원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액의 후원을 위해 시설을 둘러보고 싶어 하십니다. 재벌 회장의 후원이라니. 송 원장의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급히 웃음을 지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최 회장은 원장의 호들갑을 무시한 채 보육원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어디선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소. 후원 대상을 직접 봐야겠으니 최근 입소한 남매부터 데려오시오. 송 원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우와 하은이는 오늘 밤 출국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재벌 회장의 후원금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시우와 하은이가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앙상한 손목, 겁에 질린 눈빛.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최 회장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허름한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수육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은이는 숟가락질도 잊은 채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허겁지겁 먹던 하은이가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큼직한 수육 한 점을 집어 주머니 속에 슬쩍 넣었습니다. 하은아, 뭐 하는 거니? 윤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고프면 먹으려고요. 원장님이 밥 안 줄 때 먹으려고요. 윤 여사의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8살 아이의 본능적인 비축 행동.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하은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물을 따라주려 몸을 숙인 바로 그때 시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발목 양말 속에 숨겨왔던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아침에 원장실 금고에서 찢어낸 비자금 장부의 핵심 페이지였습니다. 시우는 번개처럼 그 종이를 최 회장의 코트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최 회장의 몸이 흠칫 굳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종이의 감촉. 최 회장은 놀란 눈으로 시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릴 구해주세요. 최 회장은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0살짜리 손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자 시우는 식탁 밑으로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밤 10시. 출국 시간. 최 회장은 시우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힌 할아버지의 손과 작고 여린 손자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약속이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최 회장은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꼬깃꼬깃한 장부 낱장에는 송 원장의 비자금 내역과 아이들의 몸값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부 여백에 시우가 빼곡하게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장 통화 내용, 3만 불 추가 요구, 건강검진표 조작, 10시 공항 출발. 10살짜리 아이가 원장의 범죄 정황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녀석이 천재였습니다. 바보 흉내를 내며 숨죽여 살았던 손자는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 송 원장이 득달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회장님, 입금은 곧 될 겁니다. 최 회장은 짧게 대답하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멀어지자마자 송 원장의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시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야, 회장한테 헛소리했어? 안 했어? 송 원장은 아이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은이의 주머니에서 아까 숨긴 수육 한 점이 나오자 그녀는 그것을 빼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거지 새끼들, 어딜 감히 음식을 숨겨와.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송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처박혀 있어. 밤 10시에 출발이야. 쾅! 다시 독방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양말 속에 있던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넘어갔으니까요. 한빛그룹 회장 저택. 최영우 회장의 지시로 법무팀 변호사 10명과 경호팀 30명이 앞마당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대기 중이었죠. 회장님, 법원에 친권 회복 소송과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원장이 아이들을 오늘 밤에 빼돌리면 법은 휴지 조각이야. 내가 직접 막는다. 최 회장이 코트를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윤정숙 여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여보, 부탁해요. 우리 강아지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데려와요. 최 회장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데려올 테니까.
같은 시각, 보육원 독방. 시우는 저녁 식사 때 몰래 챙겨온 쇠숟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 손잡이를 낡은 창문 경첩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끽. 오래된 나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우는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 숟가락을 비틀었습니다. 툭! 나사 하나가 풀려 떨어졌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이제 가야 해. 시우는 잠든 하은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나가면 따뜻한 곳이 있을 거야. 시우는 먼저 창틀을 넘어 눈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은이를 받아 안은 시우는 보육원 뒤편 숲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실내화만 신은 상태였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육원 쪽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들 없어졌어. 잡아. 송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숲속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이다. 이쪽으로 갔어. 눈 위에 남겨진 선명한 발자국이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우는 폐창고 뒤 낡은 드럼통 뒤로 하은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은아,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오빠가 저 사람들 유인하고 올게. 싫어. 오빠 가지 마. 하은이가 시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시우는 하은이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올 거야. 그때까지만 숨어 있어. 시우는 일부러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우지직 소리가 나자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야. 나 잡아봐라. 시우는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눈길에 미끄러지고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보폭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 시우의 뒷덜미가 낚아채졌습니다. 으윽! 시우는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눈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독한 놈, 어딜 도망가? 송 원장이 시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이 폐창고 뒤에서 울고 있는 하은이를 찾아내 질질 끌고 왔습니다. 안 돼. 내 동생 나. 시우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송 원장의 손바닥이 시우의 얼어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우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차에 태워. 공항 가는 길에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어. 직원들이 아이들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대기 중이던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우는 승합차 문틀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뒤집힐 듯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 안 가. 할아버지가 온다고 했어. 송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인네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데리러 오니? 넌 그냥 팔려가는 물건이야. 송 원장이 시우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시우는 결국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차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차 안. 하은이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멀리서 두 개의 강력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니,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4개, 8개, 16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고 보육원 진입로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끽.
선두에 선 검은 세단이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눈보라가 흩날렸습니다. 시우는 숨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단에서 최영우 회장이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는 눈보라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팀장이 운전석을 덮쳐 직원을 끌어내리고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육중한 문이 열리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최영우 회장.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얼어붙은 시우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이도 경호원의 품에 안겨 구출되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최 회장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시우를 감싸주었습니다. 송미란 원장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합법적인 입양 절차라고요. 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우가 목숨 걸고 빼내온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증거 여기 있다. 송 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숫자들.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내가 금고 깊숙이 숨겨뒀던 내 목숨줄이다. 최 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송 원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동 매매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송 원장은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먹여 살렸다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하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시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최 회장이 얼른 시우를 부축했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진짜 우리 안 버린 거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이 박힌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시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두고 어딜 가겠니?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시우는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동생 앞이라 원장 앞이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시우였습니다. 하은이도 달려와 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팠어. 너무 추웠어. 알아. 다 알아. 이제 아무도 너희 못 데려가. 우리 집으로 가자. 계절이 바뀌어 4월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공원 묘역에는 이제 연분홍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우 회장과 윤정숙 여사 그리고 시우와 하은이가 준혁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맨손 대신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던 학교 명찰과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나 이제 안 추워. 배도 안 고파.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잘 챙겨줘.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엄마한테도 잘 전해줘. 최 회장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보고 있느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벚꽃잎이 가족들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시우랑 하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다. 와, 신난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마저 하나로 겹쳐져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했던가요? 혹독했던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에게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